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군사회의에서 저명한 프랑스의 군사 전문가가 한국을 바라본 자신이 모두 틀렸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뒤늦게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군사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30세 세라피나 델라크루아예요. 베를린의 큰 회의실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정말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런 중요한 회의에는 항상 이걸 착용하거든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군사 전문가들이 새로운 방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어요. 회의 진행자인 한스 베버 교수가 다음 발표자가 한국의 최신 방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있는 일본 출신 아키라 야마모토 대위에게 몸을 기울였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잘 따라 할 뿐이고 프랑스처럼 진짜 새로운 것을 만들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아키라는 불편해 보였어요. 먼저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들의 기술을 연구했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빠르긴 하지만 빠르다고 해서 똑똑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은 뭔가를 빨리 만들 수는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는 생각해내지 못하는 일꾼들 같다고 했어요. 그녀의 명찰에는 이슬 문빔 김박사 K 디펜스 연구개발 디렉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이름이에요. 마이너스 문빔. 김 박사는 큰 미소를 지으며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어요. 오늘 한국이 방어 기술을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속도는 단순히 빠른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할 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저는 눈을 굴렸어요. 김 박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아이디어는 간단하다고 했어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할 때 생명을 구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똑똑한 엔지니어링이 긴급한 인간의 필요와 만날 때 일어난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모든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데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며칠 또는 몇 시간 안에 변화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근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말했어요. 좋은 엔지니어링은 시간이 걸리고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고 했어요. 김 박사는 저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친절하지만 강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 지식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속도와 품질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들은 함께 협력해서 생명을 구한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베버 교수의 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베버 교수는 프레젠테이션을 중단시키며 방금 긴급 뉴스를 받았다고 했어요. 발트해 훈련 연습 중인 우리 연합군이 모든 통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사이버 공격이 그들의 방어 시스템을 공격해서 모든 것이 오프라인 상태라고 했어요. 그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했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김 박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베버 교수에게 그들에게 이것이 정말로 나빠지기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 물었어요. 베버 교수는 슬프게 우리 정보에 따르면 최대 24시간이라고 했어요. 저는 파란 스카프가 공중에서 흔들리며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걸 증명한다고 했어요.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프랑스나 미국 같은 강한 방어 국가들에 입증되고 테스트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실험적인 해결책이 아니라요. 김 박사의 눈에 흥분처럼 보이는 뭔가가 빛났어요. 델라크루아 부인 맞죠라고 했어요. 만약 제가 한국의 실험적인 해결책이 24시간 내에 그 시스템들을 다시 작동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라고 했어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멀리서 그들의 시스템을 고칠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이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나 어떻게 안전하게 테스트할지도 모르고요. 김 박사는 침착하게 그것을 공식적인 도전으로 만드시겠느냐고 물었어요. 베버 교수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둘 다 진심인지 물었어요. 제 자존심이 이제 위험에 처했어요. 저는 군사기술에 대해 옳다는 것으로 명성을 쌓았거든요. 좋아요. 하지만 이것이 실패했을 때 프랑스가 테스트되지 않은 해결책으로 성급하게 뛰어드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어요. 김 박사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공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혁신은 어디서 오는가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어요. 도전이 정해졌어요. 다음 24시간 안에 세계는 한국의 방어기술 접근법이 진정으로 혁신적인지 아니면 단지 위험할 정도로 빠른 것인지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김 박사가 휴대폰을 꺼내서 빠른 한국어로 전화를 걸기 시작하는 걸 지켜봤어요. 단 몇 분 만에 그녀는 우리 앞에 큰 화면에 다섯마음 전략팀이라고 부르는 팀을 구성했어요. 청중에 앉아있던 캐나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에밀리 첸 박사가 다섯마음 전략이 뭔지 물었어요. 김 박사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어요. 5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사고를 동시에 사용한다고 했어요. 기술적 마음, 윤리적 마음, 물류적 마음, 전장 마음, 그리고 인간적 마음이라고 했어요. 화면에 5명의 한국 전문가가 나타났어요. 기술적 마음 박진우 박사,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든 해킹할 수 있는 두꺼운 안경을 쓴 젊은 남자. 윤리적 마음 이선의 교수, 모든 해결책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을 확인하는 나이든 여성. 물류적 마음 조민식 대위, 전 세계 어디든 장비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아는 전직군 장교. 전장 마음 김태현 대령, 실제 전투 조건을 이해하는 전투 베테랑. 인간적 마음 윤소영 박사, 군인들이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다루도록 도와주는 심리학자. 5명이 24시간 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함께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프랑스는 이런 작전을 계획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 전체 부서들이 있다고 했어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조직하는 거라고 했어요. 지켜보라고 했어요. 팀은 즉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음악가들처럼 완벽하게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적 마음 박 박사의 사이버 공격 패턴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적이 3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억양이 있는 영어로 말했어요. 하지만 디지털 지문을 남겼고 그들이 어디로 침투했는지 찾아서 각각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윤리적 마음이 교수이 바로 끼어들었어요. 어떤 해결책을 만들기 전에 그것이 우리 동맹국들에게 가져서는 안 되는 능력을 주거나 일반 사람들을 보호하는 안전 기능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물류적 마음조 대위는 이미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독일 군사수송과 협력해서 우리 장비를 발트해 연습 지역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했어요. 베를린 대사관 창고에 호환되는 하드웨어가 있다고 했어요. 전장 마음 김 대령이 전투 지역 지도를 연구했어요. 영향을 받은 부대들이 방어 위치에 있다고 했어요. 먼저 통신을 복구하고 그 다음에 무기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다면 모든 수리를 완료할 때까지 그들이 진지를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인간적 마음 윤 박사의 가장 중요할지도 몰랐어요. 군인들이 무서워하고 혼란스러워한다고 했어요. 시스템을 복구할 때 그들이 새 소프트웨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 구축 프로토콜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키라에게 이건 비정상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고 인정했어요. 에밀리 첸 박사가 손을 들었어요. 김 박사에게 도와도 되는지 물었어요. 긴급 소프트웨어 배포를 전문으로 한다고 했어요. 김 박사는 밝게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마음이 많을수록 우리 해결책이 더 좋아진다고 했어요. 이탈리아 탄약 전문가인 마르코 로마노까지도 자원했어요. 직면할 수 있는 탄약 호환성 문제를 안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다른 규격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곧 6개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고 모두 한국의 5마음 접근법으로 조정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스템을 가지지도 않은 장비로 한 번도 훈련시킨 적 없는 부대를 위해 고치려고 한다고 했어요. 델라크루아 부인, 당신이 당신 군인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불가능은 그냥 아직 시도하지 않은 애 다른 말일 뿐이라고 했어요. 기술적 마음팀은 이미 작업을 시작했어요. 큰 화면에서 박 박사가 사이버 공격의 실시간 분석을 보여줬어요. 공격자들이 트리플 록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어요. 통신 시스템을 잠그고 무기 표적 시스템을 잠그고 전력 관리 시스템을 잠갔다고 했어요. 화면에 스크롤되는 코드를 가리키며 그들이 한 가지 실수를 했다고 했어요. 새 시스템 모두에 같은 잠금 해제 키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고치기에는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저는 항의했어요. 잠금 해제 시퀀스를 잘못하면 장비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키거나 더 나쁘게는 무기가 통제 없이 발사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교수윤리적 마음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각 단계에서 여러 번의 안전 점검과 인간의 승인 없이는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팀이 완벽한 타이밍과 정확성으로 일하는 것을 매혹되어 지켜봤어요. 각 마음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기여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해결책을 점검하고 개선했어요. 제 자신도 모르게 감명을 받았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22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팀이 밤새 일하는 동안 저는 베를린 포럼에서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앞뒤로 걸어다니며 파란 스카프가 걸을 때마다 흔들렸어요. 저는 들어줄 누구에게든 이건 미친 짓이라고 말했어요. 속도만으로는 복잡한 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어요. 프랑스 방어 시스템은 안전성과 신뢰성이라는 좋은 이유로 개발하고 테스트하는데 2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김 박사는 조용히 기술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침착하게 고개를 들고 델라크루아 부인에게 뭔가 물어봐도 되는지 물었어요. 프랑스 시스템이 발트해의 그 군인들을 돕는데 얼마나 걸릴지 물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철저히 테스트하고 안전하게 배치하는데 최소 6주는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이것이 진짜 군사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방법이었어요. 김 박사는 부드럽게 6주 동안 얼마나 많은 군인이 희생될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 질문이 무거운 구름처럼 공중에 떠 있었어요. 제 얼굴이 당황스러움과 분노로 뜨거워졌어요. 그건 공평하지 않다고 했어요. 단기적인 속도를 위해 장기적인 안전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김 박사는 완전히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단순히 둘 다 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라고 했어요. 더 논쟁하고 싶었지만 베버 교수가 나쁜 소식으로 우리를 방해했어요. 그는 발트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했어요. 적군이 무력화된 부대들을 시험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진짜 위험에 처하기까지 아마 18시간밖에 없다고 했어요. 18시간은 적절한 프랑스 절차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한국팀과 함께 일하고 있던 에밀리 첸 박사가 흥분하며 손을 들었어요. 박 박사의 분석이 맞았다고 했어요. 공격 패턴을 성공적으로 추적했고 대응 패치를 개발했다고 했어요. 큰 화면에서 기술적 마음팀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해결책을 보여줬어요. 저는 숫자와 코드가 스크롤되는 걸 보면서 문제를 찾았어요.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현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만약 패치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어요.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어요. 이것이 제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서두르는 것이 도우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요. 비디오 화면에서 윤 박사 인간적 마음과 앞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항상 해결책에 인간 운영자를 포함시킨다고 했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자동화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했어요. 군인들은 항상 무효화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조 대위물류적 마음과 덧붙였어요. 우리 장비는 지금 발트해로 향하는 수송기에 있다고 했어요. 필요하다면 6시간 안에 하드웨어 교체 부품을 그곳에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놀라웠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 대령 전장 마음이 그의 화면에 전술 예측을 보여줬어요. 다음 4시간 안에 통신을 복구하고 그 후 2시간 안에 무기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다면 적군이 공격할 만큼 가까이 오기 전에 부대들이 방어 경계선을 재설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지만 제 자존심은 굳건했어요. 기술적 해결책이 작동한다고 해도 이 군인들에게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없는 시스템에 목숨을 맡기라고 요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건 자신의 동맹국에 대한 심리전이라고 했어요. 윤 박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실제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한 것이라고 했어요. 신뢰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군인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빠르게 이해하고 신뢰하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훈련 스크립트라고 했어요. 화면에서 보여줬어요.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안전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군인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는 친근하고 명확한 목소리였어요. 윤 박사는 군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시스템을 연상시키는 친숙한 소리와 시각적 디스플레이까지 포함시킨다고 설명했어요. 심리학은 단순히 두려움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무모한 속도에 반대해서 논쟁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건 전혀 무모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사려 깊었어요. 제가 걱정했던 모든 것을 생각해냈어요. 아키라가 저에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제 전문적인 명성이 위험에 처했어요. 제가 경력을 쌓아온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여전히 테스트되지 않은 시스템은 전투 상황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NATO 사령부에 연락해서 확립된 프랑스나 미국 백업 시스템을 대신 사용하도록 요청하자고 제안했어요. 베버 교수가 통신 장비를 확인했어요. 유감스럽게도 더 이상 그런 선택지는 없다고 했어요. NATO 백업 시스템은 배치하는데 36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발트의 부대들에게는 그만큼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한국 팀이 계속 작업하는 동안 컴퓨터의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방이 조용해졌어요. 김 박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델라크루아 부인 당신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전체 경력을 걸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갑자기 분노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우리 해결책이 실패하거나 그 군인들에게 어떤 해를 끼친다면 개인적으로 제 직책에서 사임하고 당신과 프랑스에 공개적으로 사과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김 박사는 잠시 멈추고 제 눈을 직접 바라보며 혁신과 안전이 함께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걸 의향이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기술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건 군사 방어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사고방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도전이 개인적이 되었어요. 다음 몇 시간 안에 우리 철학 중 하나가 옳다고 증명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하게 틀렸다고 증명될 것이었어요. 군인들의 생명이 이제 우리 중 누가 옳은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 손이 약간 떨리는 걸 느꼈어요. 베를린 시간 새벽 3시 발트에 부대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기까지 14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진실의 순간이 도착했어요. 한국팀이 해결책을 완성했고 NATO가 베를린 외곽의 독일 군사기지에서 현장 테스트를 허가했어요. 베버 교수가 밤새 깨어있던 수십 명의 방어 전문가들에게 이제 한국 해결책의 실시간 테스트를 실시할 거라고 발표했어요. 우리는 군용 수송 차량에 올라타서 어둠 속의 독일 시골을 통과해 테스트 시설로 향했어요. 기지에서 그들은 우리를 테스트를 안전하게 지켜볼 수 있는 관측 벙커로 안내했어요. 모두 현재 발트해에서 무력화된 장비와 동일했어요. 김 박사는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테스트가 3단계로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첫째, 통신을 복구할 거고, 둘째, 방어무기 시스템을 복구할 거고, 셋째, 모든 것이 전투 조건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사격 테스트를 실시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의자를 꽉 잡았어요. 테스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는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했어요. 화면에서 한국의 김 대령 전장 마음이 나타났어요. 델라크루아 부인 존경을 표하며 말씀드리지만 전투는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했어요. 우리 임무는 군인들이 필요할 때 작동하는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거라고 했어요. 논쟁하고 싶었지만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박 박사 기술적 마음과 첫 번째 단계를 시작했어요. 화면에서 통신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면서 코드줄들이 빠르게 스크롤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통제실에서 에밀리 첸 박사가 통신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스피커에 잡음이 가득했다가 갑자기 완벽한 디지털 선명도로 깨끗해졌어요. 스피커를 통해 독일 군인의 목소리가 사령부에게 테스트 유닛 알파라고 하며 통신이 복구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했어요. 2단계가 시작되었어요. 무기 표적 시스템은 더 복잡해서 정밀한 보정과 안전 프로토콜이 필요했어요. 무기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되고 안전 점검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모든 초록 불이 켜지고 복구 시퀀스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화면에서 무기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표적 디스플레이가 켜지면서 정확한 거리와 방위 정보를 보여줬어요. 테스트 군인이 무기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하며 명령에 응답한다고 보고했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3단계였어요. 실제 탄약을 사용한 실사격이요. 소프트웨어 충돌이나 타이밍 오류가 있다면 무기가 재앙적으로 오작동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윤 박사 인간적 마음과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어요.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와서 테스트 군인들에게 직접 말했어요. 매 순간 완전한 무효화 제어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했어요. 시스템이 도와주지만 항상 당신이 지휘관이라고 했어요. 저도 조금 더 침착해지는 걸 느꼈어요. 사격장 통제 장교가 60초 후에 실사격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군사기술에 대해 제가 믿는 모든 것이 테스트될 예정이었어요. 제 전체 경력 명성 제가 위해 일한 모든 것이 다음에 일어날 일에 달려 있었어요. 30초, 20초, 10초, 5, 4, 3, 2, 1 발사라고 했어요. 천둥 같은 포격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벙커가 그 힘으로 약간 흔들렸어요. 화면에서 포탄들이 멀리 있는 표적을 향해 발사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표적이 파괴되었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테스트는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1시간 동안 그들은 시스템을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로 테스트했어요. 속사 다중 표적, 긴급 차단,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통신. 모든 단일 테스트가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독일 시골의 새벽이 밝아오면서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한국 해결책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리고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개발되고 테스트되고 배치되었어요. 제 온 세상이 방금 뒤집혔다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몇 달이 걸려야 하는 거지 몇 시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김 박사가 부드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델라크루아 부인, 당신이 안전과 테스트의 중요성에 대해 틀린 게 아니라고 했어요. 뛰어난 사람들이 올바른 도구와 방법으로 함께 일할 때 그런 일들이 얼마나 오래 걸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틀렸을 뿐이라고 했어요. 아키라가 제 어깨에 지지하는 손을 올렸어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손에 든 파란 스카프를 보며 아마도 제 행운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직 알아보지 못한 뭔가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진짜 발트의 부대는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이제 작동하는 해결책이 있었어요. 문제는 제 자존심이 이길지 제 지혜가 이길지였어요. 베를린 포럼으로 돌아와서 아침 햇살이 회의장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전 세계의 방어 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베를린 순간이라고 부를 것을 목격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어요. 군사 협력에 대한 오래된 아이디어가 영원히 바뀐 순간이요. 저는 제가 목격한 것을 아직도 이해하려고 애쓰며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제 파란 스카프는 더 이상 의심에 맞선 갑옷처럼 목에 감겨있지 않고 무릎에 놓여 있었어요.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집혔어요. 김 박사가 모두가 승리 연설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어요. 대신 그녀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아침은 중요한 것을 증명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한국 기술이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기술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함께 일하고 서로 다른 강점을 결합할 때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일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밤새 일한 국제팀을 가리켰어요. 첸 박사의 캐나다 소프트웨어 전문 지식이 우리 통신 프로토콜에 중요했다고 했어요. 로마노 대위의 이탈리아 탄약 지식이 호환성 재앙을 막았다고 했어요. 베버 교수의 독일 조정이 우리를 체계적으로 유지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델라크루아 부인의 프랑스 질문들, 심지어 그녀의 회의주의도 우리가 더 나은 안전 기능을 구축하도록 강요했다고 했어요.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당황스러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칭찬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 이름이 긍정적으로 언급되는 걸 듣고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김 박사가 계속했어요. 사실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서로 경쟁하는 대신 국제 신속 대응 방어 동맹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어요. 각 나라가 가장 강한 능력을 기여하고 한국의 5마음 전략으로 조정하되 모든 사람의 전문 지식으로 향상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영국 NATO 조달청의 올리비아 톰프슨 박사가 일어났어요.
김 박사에게 한국이 위기에 처한 모든 연합군을 위해 이런 해결책을 배치할 수 있다는 말인지 물었어요. 최대 100시간 내에 그렇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국제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김 박사가 답했어요. 이탈리아의 마르코 로마노가 손을 들었어요. 다른 나라 시스템들 간의 장비 호환성은 어떤지 물었어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전문 분야 중 하나라고 김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회사들은 일찍부터 다른 모든 사람들의 표준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호환성과 신속한 적응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했어요. 베버 교수는 감명받은 듯 보였어요. 이것이 NATO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프랑스의 최고 방어 전략가로서 제 의견은 엄청난 무게를 가졌어요. 제가 틀렸다고 인정할지 아니면 제 자존심이 진전을 막을지 말이에요. 말할 때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명확했어요. 김 박사님, 어제 저는 속도와 안전이 반대라고 믿었어요. 혁신은 오직 크고 확립된 방어 강국들에서만 나온다고 믿었어요. 테스트되지 않은 해결책은 위험한 해결책이라고 믿었어요. 잠시 멈추고 수십 개국의 얼굴들이 있는 방을 둘러봤어요.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해 틀렸어요. 놀라움의 속삭임이 청중 사이로 퍼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 군인들의 생명은 소중하고 절대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오늘 배운 것은 때로는 주의 깊게 천천히 행동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신중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김 박사에게 걸어가며 손을 내밀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프랑스가 당신의 국제 신속 대응 방어 동맹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대표로 봉사하며 당신의 다섯마음 전략 접근법을 배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와 김 박사의 악수는 수십 대의 카메라에 포착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협력 정신을 자신들의 나라로 가져갈 방어 지도자들에게 목격되었다는 것이에요. 에밀리 첸 박사가 발트의 부대는 어떻게 할 거냐고 외쳤어요. 지금 해결책을 배치해야 하지 않냐고 했어요. 베버 교수가 통신을 확인했어요. 실제로 멋진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발트의 훈련 사령관들이 우리 테스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이미 한국 해결책의 즉시 배치를 승인했다고 했어요. 수송기가 지금 공중에 있다고 했어요. 6시간 후 발트해에서 소식이 왔어요. 통신 복구 방어 시스템 작동 시뮬레이션된 적군 성공적으로 격퇴. 사상자 제로, 장비 손상 제로. 해결책이 실제 전투 조건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날 저녁 포럼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김 박사와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동맹의 구조를 계획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논쟁했던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또한 옳다고 느껴졌어요.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궁금한 게 있다고 했어요. 왜 영어 이름으로 문빔을 선택했는지 물었어요. 너무 특이하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제가 어두운 곳을 밝히고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보도록 도울 거라고 바라신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정해야겠다고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오늘 한국의 혁신은 어느 나라 출신인지가 아니라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얼마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걸 보여줬다고 했어요. 6개월 후 국제 신속 대응 방어 동맹은 12개국을 포함하도록 성장했어요. 우리는 4가지 다른 군사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했고 매번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베를린에서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때로는 가장 혁명적인 일은 이미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라는 걸요. 그날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해졌어요. 어떤 한 나라의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경쟁보다 협력을, 자존심보다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전히 중요한 회의에 파란 스카프를 착용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제 행운이 아니라 틀리는 것이 때로는 옳아지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나를 상기시켜줘요.